소리나는 책방. 안녕하세요. 소리나는 책방 배작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2주에 한 번 있는 배작가의 미스테리 사롱 보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주셨네요. 모두 반갑고요. 탐정 안강산 신작품이 화요일날 오전 10시 45분에 업로드 되는데요. 기대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오늘 또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주연은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신입사원입니다. 회사에 적응하기 힘들어 그런지 최근 들어 악몽도 잘 꾸고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해서 그런지 안 아프던 어깨까지 아픕니다. 게다가 팀장님이 자주 모니터 너머로 자신을 지켜보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악몽에 어깨 결림 그리고 상사의 따가운 눈초리까지 점점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주연은 이를 악물고 참고 견뎠지만 특히 팀장님의 그 이상한 눈길이 참기 힘들었습니다. 결국은 그녀는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팀장님에게 따져묻고 말았습니다. 팀장님, 제가 마음에 안 드세요? 왜 그렇게 자꾸 쳐다보세요? 주연의 질문에 팀장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술만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주연을 휴게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주연 씨, 미안합니다. 그런데 자꾸 그 자리에서 근무하던 박 대리가 보여서 그렇게 쳐다봤습니다. 박 대리라면 주연도 소문으로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과로로 회사에서 숨진 안타까운 사람이었죠. 그럼 팀장님, 그 죽은 박 대리가 제 자리에 저랑 같이 있다는 말인가요?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주연 씨 어깨 위에 올라타서 믿기 힘든 이야기였지만 그런 것도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주연의 어깨가 이상하게 계속 아팠기 때문이죠. 주연은 고민 끝에 무당을 찾아갔고요. 무당은 팀장과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죽은 박대리의 영혼이 주연의 어깨 위에 올라가 있다는 것이었죠. 결국 주연은 무당에게 부적을 받고 회사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무당이 준 부적 때문인지 주연은 어깨가 안 아프고 악몽도 꾸지 않았으며 팀장도 더 이상 그녀를 빤히 응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주연이 팀장을 지켜보니 팀장의 시선이 주연의 입사 동기인 김민재 씨에게 가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김민재 씨는 계속 어깨가 아프다면서 투덜댔고 악몽도 꾼다고 했습니다. 주연에게 붙어있던 귀신이 김민재 씨에게 옮겨간 것일까요?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도 기묘한 이야기네요. 자, 오늘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늦은 밤 동네 공원을 산책하다가 끔찍한 살인사건을 목격하게 된 우석은 경찰에 신고해 범인을 잡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자꾸 그 일이 떠올라 더 이상 그 동네에 살 수 없었고 그는 변두리 마을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동네가 외지긴 했지만 어렸을 때 살던 시골 동네가 떠올라 푸근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람들도 모두 알고 지내는 눈치였고요. 서로 좋은 일이 있으면 나누고 나쁜 일이 있으면 돕고 슬픔을 나누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새로 이사한 우석에게는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새로 이사한 사람이라 낯설어서 그런 거라 생각하고 우석은 적극적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다가섰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우석을 이웃으로 받아들여주는 사람은 없었죠. 우석은 낙담했습니다. 말로만 듣던 텃세를 체험한 것 같아 불쾌하기까지 했습니다. 우석이 동네 슈퍼 파라솔에 홀로 앉아 술잔을 기울이는데 지나가던 주민 하나가 우석 앞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본인을 왜 피하는지 아직도 몰라요? 우석은 의외의 질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정말 모르시는구나. 당신한테 안 좋은 냄새가 나기 때문입니다. 우석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와 냄새를 맡아봐도 자신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씻는데 안 좋은 냄새라니. 우석은 도대체 납득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는 며칠 후 동네 슈퍼 아주머니에게
냄새가 나느냐고 물었고 아주머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피비린내 같은 게 나는데 그래서 옆에 있으면 숨쉬기가 좀 힘들어요. 아주머니는 우석의 눈치를 살피면서도 솔직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우석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였죠. 그러다 문득 살인 사건을 목격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피해자가 피를 많이 흘렸는데 설마? 우석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평소 다니던 절에 스님을 찾아갔고 스님은 그에게 악귀가 붙었다고 말하고 퇴마의식을 해주었습니다. 스님 말씀에 의하면 우석이 목격한 그 피해자의 악귀가 우석에게 붙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래도 본인 죽인 범인 잡아준 사람인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우석이 억울하다는 듯 말하자 스님이 혀를 차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니 악귀 아니겠느냐. 아마도 너에게 붙어 있다가 기회가 오면 본인을 죽인 범인에게 복수를 하려고 했겠지. 우석은 다행히 퇴마의식을 받은 후부터는 마을 사람들에게 박대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 악귀가 우석의 몸을 떠난 것이었겠죠. 그리고 이제 비로소 우석은 편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세 번째 이야기고요. 역시 기묘한 이야기네요. 오늘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가을에 겪은 일입니다. 살이 많이 붙어서 저녁이면 강변 산책로로 운동을 나가곤 했습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운동을 하고 산책을 하기에는 편하지만 가끔 무서울 때가 있었습니다. 강변 산책로 옆에 큰 갈대숲이 있어서 더욱 그랬습니다. 그날도 그런 날이었는데요. 하늘은 비가 올 듯 말 듯 흐렸고 가을인데도 바람은 거세게 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살을 빼겠다는 일념하에 강변 산책로를 뛰었는데 자꾸 이상한 소리가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가면 안 돼, 정호가. 그만 가라. 그 소리는 돌아가신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와 저는 사이가 좋았었기에 저는 환청을 들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시하고 다시 뛰는데 할머니 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우리 손녀, 왜 이 할미 말을 안 들어? 더 이상 가면 안 돼. 그 자리에 잠시 멈춘 제가 이상하다 생각하고 돌아서는데 강변에 있는 갈대숲에서 웬 남자가 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본능적으로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달렸고 손에 망치를 든 남자는 저를 잡으려고 뒤에 따라붙었습니다. 사람 살려요. 평소 목소리가 컸던 저는 크게 소리쳤고 다행히 반대편에서 산책을 하던 남자 둘이 제가 있는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그 바람에 저를 헤아려던 남자는 갈대숲으로 다시 숨어들었습니다. 저는 바로 신고를 했고 갈대숲에 숨었던 남자는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이미 여러 번 사람들에게 범행을 저질렀던 상습범이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화를 면한 것이었죠. 저를 도와준 남자들도 큰 힘이 되었지만 할머니의 목소리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그것은 환청이었을까요? 아니면 저승에 가서도 손녀를 걱정하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저에게 전달된 걸까요? 지금 생각해봐도 참 감사하면서도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이야기 하나 진행하고 오늘의 네 번째 이야기는 기묘하면서도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김주호는 얼마 전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부자 친구를 공범 오태영과 함께 죽이고 그가 가진 금고를 털었습니다. 김주호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공범 오태영과 돈을 나누기 싫어 오태영까지 죽였습니다. 오늘 살인범 김주호는 공범 오태영을 죽인 용화강으로 가서 경찰과 함께 현장 검증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김주호와 함께 쪽배를 타고 강의 중심까지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제가 죽이고 돌덩이에 묶어서 강에 빠뜨렸습니다.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김주호는 입가에 미소까지 띄운 채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경찰은 김주호를 못마땅한 얼굴로 바라보고는 다시 강가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강가에서 대기하고 있던 잠수부들을 투입시킬 생각이었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멀쩡하던 나무배가 흔들리는 것 싶더니 아무 이유 없이 뒤집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김주호를 지키고 있던 경찰 둘은 수영을 해서 밖으로 나왔지만 수갑을 찬 김주호는 수영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경찰의 요청으로 잠수사들이 재빨리 물로 들어갔지만 그들이 김주호를 구하려는 순간 범인 김주호는 어떤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강바닥으로 쭉 끌려 들어갔습니다. 급히 잠수사들이 뒤따라 들어갔지만 이미 김주호의 숨은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김주호가 갑자기 가라앉아 죽은 그 강바닥에 김주호에게 죽임을 당한 공범 오태영의 시신이 커다란 돌덩이에 매달린 채 있었다는 겁니다. 혹시 억울함을 견디지 못했던 공범 오태영의 영혼이 김주호를 끌어당겨 죽인 것은 아닐까요? 오늘의 네 번째 이야기, 기묘하면서도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다섯 번째 이야기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요원은 지난밤에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클럽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다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났는데 그 후로 기억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아, 머리 아파. 요원이 숙취에 시달리며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놀랍게도 그 옆에는 어제 만난 그 남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아니, 이거 뭐야?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요원은 놀라 그 남자를 깨웠지만 남자는 좀처럼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 뭐야 이 사람. 요원은 전혀 전날 밤의 일이 생각나지 않았기에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어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요원이 고민하는 사이에 드디어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요원이 남자에게 물었지만 남자는 대답하지 않고 요원이 사는 아파트의 팬트리 쪽을 쳐다봤습니다. 나도 대단하다. 이 와중에 잠이라니. 그나저나 저 시체를 어떻게 처리하지? 남자의 말에 요원은 깜짝 놀랐고 팬트리로 달려가 정말 남자가 말하는 시체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이건 나잖아. 요원은 너무 놀라 그 자리에 멈췄고 돌아보니 저승사자 하나가 그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망자는 나를 따르라. 그럼 저 남자가 나를 죽인 건가요? 요원의 질문에 저승사자는 대답하지 않고 그녀를 순식간에 잡아채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요원의 집에 남은 남자는 여전히 고민 중이었습니다. 이 시체를 어디다 치워야 경찰에 안 잡힐까? 이 남자, 과연 완전 범죄를 저지르고 편히 살아가게 될까요? 아니면 경찰에 잡히거나 원한이 맺힌 요원의 영혼에 의해 죽임을 맞게 될까요? 오늘의 다섯 번째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또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진행하고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영훈은 오랫동안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소현. 고등학교 때부터 좋아했으니까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소현은 영훈을 그저 친구로 생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해주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녀 옆에는 잘생기고 능력 좋은 진혁이 딱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진혁은 영우의 오래된 친구이기도 했죠. 영우는 너무나도 소연을 자신의 여자친구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었죠. 진혁이가 없어지면 나에게도 기회가 오지 않을까? 영우의 잘못된 생각은 결심으로 굳혀져가고 그는 결국 진혁을 야산으로 불러내 죽이기에 이릅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경찰은 영우가 범인임을 밝히지 못하고 사건은 미제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영우는 본인의 계획대로 슬퍼하는 소연에게 접근, 그녀의 마음을 얻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꿈에 그리던 결혼, 영우는 어느 따뜻한 나라로 소연과 신혼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영우로서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소연이 네가 내 옆에 있으니까.
영우의 말에 갑자기 소연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목소리도 남자처럼 바뀌었습니다. 너 죽으면 안 돼. 나랑 평생 살아야 하거든. 그것은 영우가 죽인 진혁의 표정과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친구를 죽이고 친구의 여자친구를 빼앗은 너 같은 녀석을 두고 고이 하늘로 올라갔을 줄 알아? 영우는 소연을 무당에게 데려도 가보고 별 방법을 다 써봤지만 진혁이 빙의된 소연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영우는 결국 도망치려고 결심까지 했지만 소연에게 빙의된 진혁이 계속 따라붙는 바람에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너 나랑 평생 같이 살아야 한다니까. 하하. 영우는 결국 신경쇠약으로 정신병원으로 들어가 처참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기묘하면서도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또 마지막 이야기까지 진행을 해봤고요.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네, 지금까지 소리난 책방 메인 작가 배 작가였고요. 다음 라이브는 2주 후에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